자, 봅시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임진왜란 이후에 동아시아 각국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임진왜란의 경우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영토를 확장하고 무역을 확대하고 일본 내에 남아도는 과도한 군사력을 배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일으킨 전쟁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조선에게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는 길이니 길을 빌려달라라는 것을 명분으로 1592년 임진왜란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군의 경우에는 뛰어난 조총이라고 하는 무기와 풍부한 전투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싸울 때마다 이기면서 순식간에 한성과 평양까지 점령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에 조선은 명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명나라가 참전하기 전까지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조선 수군의 활약과 의병의 활약 덕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명나라도 사실은 조선을 도와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죠? 하지만 일본군이 평양을 넘어서게 되자 야오뚱반도까지 일본군이 진출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조선 안에서 끝내기 위해서 명나라는 군대를 파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평양성 전투를 계기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의 반격도 만만치 않아서 명나라가 벽제관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에는 전쟁을 계속하기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 지으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경상도로 후퇴한 일본과 명나라 사이에 휴전협상이 전개되었습니다만은 둘 사이 입장 차이가 너무나도 컸어요. 그죠? 결국 휴전협상이 결렬되면서 일본이 재침략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1597년 정류재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게 되면서 일본 내에 자기의 땅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진 조선에 나와 있었던 다이묘들의 경우에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잽싸게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임진왜란이 끝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자, 조선에서는요, 양반들의 지배체제가 더욱더 확고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일본을 더 미워하게 되었고 명나라에 대해서 더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조지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한편 명의 국력이 약화되면서 만주에 대한 여진족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들이 빠르게 성장해 나가게 되는데 이후에 그들은 후금을 세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자, 한편 일본에서는 임진왜란에 참여하지 않은 다이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히데요시를 따르던 다이묘들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물리치고 쇼군의 자리에 오르면서 새로운 막부를 세웠으니 그게 곧 에도막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편 누르하치라고 하는 여진 부족장이 임진왜란 가운데 다른 부족들을 복속시키면서 1616년 후금을 건국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명나라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명나라가 조선에 참전했던 건 어디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오뚱, 요동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후금군이 요동을 포함한 만주 전역을 장악하게 되면서 명나라는 국가적인 위기를 맞게 되었고 임진왜란 때 우리가 너네를 도와주었으니 이번에는 너희가 우리를 도와달라 라고 하면서 조선에게 도움을 요구하였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나요? 네. 자, 그 이후의 상황 그리고 정묘호란, 병자호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의 왕위에 오른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광해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자, 그리고 이 시기에 권력을 장악한 붕당은 북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에 의해서 북인 붕당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서인과 남인 붕당은 권력에서 소외되었다, 밀려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권력을 잡은 광해군과 북인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임진왜란으로 쑥대밭이 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되살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전쟁으로 인해서 불탔던 토지대장과 호적 이런 것들을 재정비합니다. 땅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사람이 어디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임진왜란 때 다 불타버렸던 거야. 그래서 그것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무너졌던 성곽이라든지 궁궐 이런 것들을 수리하는 등 전쟁 이후에 조선을 재건, 다시 세우기 위한 노력에 여념이 없는 게 광해군과 북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명나라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선은 명나라를 도울 만한 상황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조선은 명나라를 돕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죠? 왜냐면 제조지은을 입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명나라를 도와줬다가는 섣불리 도와줬다가는 누구를 적으로 돌릴 수도 있나요?
후금을 적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었을 때 광해군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 둘 사이에서 무엇의 노선? 중립 외교의 노선을 선택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아이고, 내가 분필 가져왔어야 되는데 분필통을 안 가져왔네? 할 수 없지. 손에 분필 묻혀가면서 써야지. 중립 외교 정책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광해군이 선택한 중립 외교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꼽아본다면은 그것은 이른바 강홍립의 투항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한번 써볼까? 5번가? 가운데 못 넘어오나? 와, 넘어와요. 자, 카메라에 잘 나오나요? 화면에 여기까지 다 나오니? 살짝 안 나오나? 지금은 보여요. 여기까지? 아니요. 여기? 좀 더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네? 네. 오케이, 여유 있는 걸로. 자, 광홍립의 투항 사건 이런 것들을 광해군의 가장 대표적인 중립외교 정책이라고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광홍립의 투항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요. 자, 명나라가 조선에게 계속 군대를 보낼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조선의 경우에는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당시 만주 사루후라고 하는 지역에서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은 결국 명나라의 그러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서 명을 돕기 위해서 조선 군대를 파견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때 파견되었던 조선 군대의 지휘자 장군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강홍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강홍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나라를 돕기 위해서 파견되는 조선 군대의 지휘관으로 임명된 것은 굉장히 의아한 일이었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은 무관도 아니었어. 정확히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은 어전통사라고 하는 걸 맡는 사람이었어요. 어전통사는 무엇이냐? 임금 전용 통역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위 통역관이자 외교관인 사람, 중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강홍립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왜 내가 하필이면 선택되었을까 의아했던 강홍립, 출발하기 전에 광해군이 조용히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명나라 장군들의 말을 무조건 따르지 말고 어떻게든 지지하는 방법을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보아 적절히 대처하라 라는 이런 당부를 남기죠. 자, 그리고 강홍립은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왜 내가 선택되었는지, 광해군이 나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강홍립의 경우에는 조선군을 이끌고 명나라를 도와주러 사루후라는 지역에 갑니다. 자, 그리고 명나라는 조선군에게 후금을 향해서 돌진할 것을 명령을 해요. 자, 그래서 조선군대의 경우에는 후금군을 공격을 하기는 합니다. 후금군을 공격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뭐 기록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조선 군대가 활을 열심히 쐈는데 후금군에 떨어진 활을 보니까 끝에 화살촉이 없는 그냥 맨 나무에 활을 쐈다라는 뭐 요런 얘기가 전해지기도 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명나라가 보기에는 조선군이 후금이랑 열심히 싸우는 듯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공격을 하다가 적당히 싸우다가 명나라가 이미 질 것이 뻔해 보이자 이 조선군의 경우에는 후금군에게 바로 항복을 해버리고 맙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싸운 게 아니라 적당히 싸우는 척 하다가 후금군에게 항복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강홍립이 후금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는 이 자리에 정말 나오기 싫었다. 정말 나오기 싫었는데 명나라가 하도 나오라고 우리를 압박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우리는 너희를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싸우다가 지금 항복하는 것이니 우리를 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후금 역시 주 적은 누굽니까? 조선이에요? 명나라요? 명나라요. 그죠? 조선을 적으로 돌려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너희가 왜 나왔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 라고 하면서 강홍립의 항복을 받아들입니다. 자, 조선은 명나라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나요? 안 보냈나요? 보냈네요. 그죠? 그리고 후금을 적으로 돌렸나요? 돌리지 않았네요. 그죠? 그래서 이 강홍립의 투항 사건을 이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광해군이 선택한 중립 외교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나는 광해군에게는 이 중립 외교 정책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그의 어떤 뭐랄까요? 정치적인 꼬투리가 되었다라고 할까요?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은 명나라의 제조 지인에 대해서 보답을 한 건가요? 하지 않은 건가요?
사실은 하지 않은 것이죠. 그죠? 자, 그것을 명분으로 세워서 이 권력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서인이라고 하는 붕당이 주도하여 남인들을 끌어들여서 광해군을 왕위에서 몰아내고 인조를 왕위에 세웠으니 그 사건이 바로 인조 반정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한국사 시간에도 다들 배웠죠. 그죠? 자, 유교 성리학 국가에서 명나라로부터 제조 지은을 받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어찌 명나라에 대한 제조 지은에 대한 배신을 일삼는 이런 사람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광해군을 몰아내는데 성공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조 반정이었다. 서인들이 주도했고요. 남인들이 동참하면서 북인과 광해군이 제거되고 서인과 인조가 집권한 사건, 그게 바로 인조 반정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광해군을 몰아내는 데 내세웠던 명분은 그 외에도 폐모살제 같은 것들을 들기도 했습니다. 자, 폐모살제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엄마를 쫓아내고 동생을 죽였다라는 소리인데요. 자, 사실 광해군은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아버지 선조에게는 첫 번째 공식적인 왕비가 의인왕후라는 여자였는데 둘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었어. 자, 그래서 후궁을 들였는데 그 첫 번째 후궁이었던 공빈 김씨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임해군이라는 아들이었고 두 번째 아들이 광해군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광해군은 후궁의 아들이었고 첫째도 아니고 둘째였기 때문에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임진왜란이 터졌고 선조는 의주로 도망갔고 지금 조선의 왕의 역할을 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왕자가 남아가지고 왕의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데 사실 임해군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또라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 기분 나쁘면 사람 막 죽이고 하는 그런 놈이어가지고 얘는 도저히 전쟁 상황에서 왕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애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조를 대신해서 왕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광해군이었던 거예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의병을 모으고 전쟁에서 힘써서 노력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을 돌보면서 중요한 어떤 왕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광해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실질적인 왕을 역할했던 사람이 바로 이 광해군과 다름없었기 때문에 원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지만 왕위에 오른 게 바로 이 광해군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죠? 자, 하지만 선조에게는 이 의인왕후가 죽고 난 이후에 두 번째로 맞이했던 부인 인목왕후였는데 선조와 두 번째 정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영창대군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임진왜란 이후에 태어난 어린 아들인 겁니다. 자, 만약에 임진왜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누가 왕이 되었어야 되나요? 영창대군이 왕이 되었어야지, 그지? 하지만 광해군이 왕이 되었단 말이야. 광해군이 보기에는 나의 배다는 어린 동생 영창대군 어때 보였을까? 또라이? 아니죠. 굉장히 그렇죠. 라이벌이라고 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불안 요소, 위험 요소죠, 그죠?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 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놈들이 거봐, 쟤는 원래 왕이 될 놈이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창대군을 내세워서 자신을 왕위의 자리에서 쫓아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결국 광해군의 경우에는 영창대군을 죽이고 그의 어머니인 임목왕후를 왕비의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그게 폐모살제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서인한테 어찌 인간이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어? 이런 폐륜적인 사람을 왕으로 모실 수 없어? 라고 하는 인조 반정의 명분으로 이용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광해군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왕족이 영창대군 한 명뿐이었을까? 아니었죠. 그죠? 광해군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많은 왕족들을 제거해 나갔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인조 같은 경우에도 이러다가 내가 광해군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고 서인들이 반정을 제안했을 때 이렇게 된 거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죽음의 위기를 느낀 왕족과 권력에서 소외된 붕당이 중립외교에 대한 불만을 명분으로 들어서 일으킨 사건이 바로 인조 반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잘못되었어 라는 것을 이유로 광해군을 쫓아내고 권력을 잡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떠한 외교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나요? 명예 제조 지은에 대해서 그렇죠. 보답을 하는 외교 정책,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면서 후금을 배척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걸 하지 않으면 얘네들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광해군을 쫓아낸 사람들에 불과한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들이 추진한 외교 정책을 네 글자로 무엇이라고 한다?
친명 배금 정책이라고 한다. 자, 친명 배금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무엇을 꼽아볼 수가 있냐면은 모문용의 군대를 지원한 것을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기 보면은 선생님이 살짝 지도를 넣어놨는데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이쪽에다가 다시 한번 지도를 그려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필기하니까 꽤나 느낌이 괜찮은데? 내가 사실 요거 칠판 이제 새로 바꿀 때 선생님들 모아가지고 의견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안쪽에 나오는 칠판을 요게 지금 이제 일반 칠판이잖아, 그지? 요거 둘 다 이제 화이트로 할 거냐, 아니면은 요거 둘 다 요걸로 할 거냐, 아니면 안 할 거냐 이런 여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를 했어. 아니 요거 있는데 굳이 요거 또 넣을 필요가 뭐가 있냐? 둘 다 화이트 보드로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선생님은 아직까지 우리 학교에서 나이가 어린 사람이다 보니까 말빨이 잘 안 먹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결정이 되어버리고 맞네요. 대단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갑자기 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이 났네. 자, 모문용의 군대를 지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자, 지금 만주에는 후금이 있고 중국에는 명나라가 있고 그리고 한반도에는 조선이 있는 상황이었죠. 자, 모문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명나라의 장군이에요. 그리고 명나라로부터 군대를 받고 후금을 공격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모문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쳐들어갔다가 후금군에게 패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되느냐? 여기 조선 앞바다 랴오뚱반도하고 조선반도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섬이 있어요. 그 섬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가도라고 하는 섬이었던 것이에요. 자, 모문용의 경우는 왜 이런 섬으로 도망을 갔을까? 이유는 유목민이라서 정확히 수련민족이지만 어쨌든 후금은 배를 탈 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바다 건너오면 쉽게 공격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도라는 섬으로 도망갔습니다. 자, 하지만 후금은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 섬은 너무나도 조그마한 섬이거든. 이 섬 자체 내에서 무기나 식량을 조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머물다가 제풀에 지쳐가지고 알아서 돌아가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 조금 지나니까 이 모문용 군대가 멀쩡한 무기와 멀쩡한 상태로 다시 후금을 공격하러 들어왔다가 여차하면 불리하면 또다시 가도로 도망가는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더라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렇죠. 누가? 그렇죠. 조선이 이 가도에다가 식량이랑 무기를 계속해서 지원을 해줬던 겁니다. 자, 가도에 들어갔던 명나라 장수 모문용이 우리에게 식량과 무기를 지원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서인과 인조가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왜? 그것을 명분으로 광해군을 몰아낸 사람들이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 가도에 머물고 있는 모문용에게 계속 무기와 식량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이 모문용이라는 사람 좀 나쁜 놈이라 가지고요. 조선을 아주 만만하게 보고 이때 지원받았던 무기와 식량을 팔아가지고 자기 뒷돈을 챙기는 등 아주 나쁜 짓을 많이 저지릅니다. 그러다 발각돼가지고 명나라에 잡혀가지고 죽기도 하는데요. 자, 아무튼 이러한 조선의 행동은 누구를 열받게 만들었다? 후금을 열받게 만들었다. 그를 결국 적으로 돌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넘어갑시다. 자, 후금 내에서도요 중요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후금을 세운 첫 번째 칸인 누르하치가 사망을 하고 그의 그의 아들인 홍타이지가 왕위의 칸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누르하치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온건한 입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렸을 때 조선 사람들 도움을 많이 받고 자랐대요. 그래서 조선이 대놓고 명나라의 편을 들고 자꾸 이제 후금을 자극하는 행동을 해도 누르하치의 경우에는 별로 화를 내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왕자 시절의 홍타이지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 아버지에게 조선에 대한 정보를 건의했던 사람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자, 그랬던 누르하치가 명나라를 공격하는 중에 날라온 대포에 맞아가지고 큰 부상을 입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인 홍타이지가 칸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조선에 대한 후금의 입장도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자, 홍타이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나라를 마음 편히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누구를 밟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조선을 밟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홍타이지가 칸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조선을 1627년에 침략해 오게 되었으니 그 사건이 바로 정묘호란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후금의 군대가 빠르게 진격해 오게 되면서 조선 왕실은 강화도로 피난을 가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바다 건너가면은 후금군은 조금 공격하기 힘들어 했거든요. 자, 그래서 2개월 정도 시간을 끕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명나라와의
후금의 전투가 완전히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었어요. 뒤쪽에서 계속해서 또 명나라하고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후금의 경우에는 언제까지나 이 강화도에서 조선 왕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좀 고급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없나? 똥줄이 탄다?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좀 더 이래서 평소에 말을 해서 바르고 고운 말을 써야 돼, 그렇지? 똥줄이 탄다는 말 말고 좀 더 이렇게 좋은 말. 애가 탄다? 네,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먼저 똥줄이 탔죠. 먼저 똥줄이 탔던 후금 쪽에서 조선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네 우리랑 사이좋게 지내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은 우리가 물러나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고요. 조선은 일단은 이들을 물러나게 하는 게 우선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후금과 형제의 맹약을 맺고 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후금 군대가 돌아가게 만드는데 성공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후금 입장에서는 조선에 대해서 겁을 주는데 성공을 하긴 했지만 사실 홍타이제는 별로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그죠? 분명히 이렇게 하고 가도 조선은 계속해서 명나라의 편이 들 것을 뻔히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좀 더 확실하게 항복을 받아낼 필요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내내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 홍타이지가 나라 이름을 후금에서 청으로 바꾸고요. 칭제건원을 합니다. 칭제, 황제의 칭호를 사용을 하고 건원,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을 해요. 자,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있었던 나라는 어디였나요? 명나라였어요. 그죠? 자, 근데 청나라가 지금 황제 칭호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명나라를 대신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정이 아니라 우리 청나라가 직접 주도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조선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제 우리가 황제의 나라가 되었으니 왕인 나라인 너희는 우리와 형제 관계가 아니라 임금과 신하의 관계, 군신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조선에게 요구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은 무엇이었다? 명나라를 공격하기 전에 조선이 확실히 우리에게 굴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자, 그리고 홍타이지 때 여진족을 만주족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만주족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오게 될 것이에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그래서 군신 관계를 요구받은 조선의 정부는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솔직히 청나라가 쳐들어오면 조선이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 요구를 듣고 우리가 항복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주화론, 화해를 주장하는 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하지만 지금 조선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인조와 서인, 광해군을 그렇죠. 중립외교 정책을 비판하면서 몰아냈던 사람들이야. 자, 이런 사람들이 청나라가 요구한 군신관계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죠? 자, 그래서 조선 조정 내에서는 어떤 입장이 훨씬 더 많았다? 청나라와 무엇하자? 맞서 싸우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척화론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척화론이 우세를 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조선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듣지 못했던 청나라의 황제가 된 홍타이지의 경우에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게 되는 것이고요. 강력한 군사력으로 불과 5일 만에 수도였던 서울 한성까지 함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인조는 그래서 홍타이지의 군대를 피해서 남쪽으로 도망가다가 따라잡히면서 결국 남한산성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후에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됩니다. 자, 원래 인조는 또다시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 강화도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 먼저 강화도에 다 보내놓고 자기도 강화도로 가려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가 1636년 12월에서 1월로 넘어가는 추운 겨울이었어요. 강화도로 가는 바다가 꽝꽝 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강화도로 가려고 했던 인조, 말이 얼음 위에서 3번이나 미끄러집니다. 그러면서 인조가 말 위에서 3번이나 떨어져요. 그러면서 야, 이러다가 강화도 가기도 전에 말 위에서 떨어져 죽겠다 라고 생각했던 인조는 결국 강화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가게 되는 것이죠. 남한산성.
사실 나름 선생님 집 근처인데요. 가보면 느끼는 게 꽤나 올라가기 쉽지 않은 곳이기는 해요. 요새로서의 기능은 꽤나 훌륭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청나라 군대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사실 마음만 먹으면 남한산성을 함락시키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자, 하지만 홍타이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기다렸어요. 왜? 알아서 나오게. 그렇죠. 힘으로 때려서 굴복시켜 봐야 나중에 얘네가 또 대들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나에게 대들지 못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다? 지가 스스로 항복하게 만드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추운 겨울이었어요.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한성 안에 식량이 점차 떨어져 가기 시작을 하죠. 인간의 정신력이 가장 약해질 때가 언제인지 아나요? 네, 배고프고 추울 때, 춥고 배고플 때 가장 괴로워지죠. 마지막에는 인조도 하루에 죽 한 그릇 간신히 먹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 남한산 내부에 고립된 사람들이 얼마나 추위와 배고픔에 굶주렸는지 충분히 생각하고도 남음이 있죠, 그죠? 그리고 가족 가다가 대포를 쏴서 빵빵빵 머리 위로 대포가 막 날라오는 이런 어떤 불안한 상황이 정신력을 더욱더 약하게 만들었죠. 자, 그러다가 먼저 인조의 가족들이 피난을 갔던 강화도가 청나라 군대에게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요. 인조를 구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달려오던 구원군들도 청나라 군대에게 잇따라 패배하게 되면서 더 이상 버티는 게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했던 인조는 청나라에게 항복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 홍타이지의 경우에는 삼전도라는 섬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한강 가운데 있는 섬이었고요. 지금은 삼전도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 자리에 뭐가 있게요? 네, 롯데월드가 있습니다. 롯데월드. 지금 서울 롯데월드 있는 데가 당시 홍타이지가 머무르던 곳이었어요. 남한산성에서 내려다 보이면 날씨 좋은 날이면 롯데월드까지 다 보입니다. 차로 한 20분 정도 거리가 있는 곳이고요. 자, 그래서 삼전도에 가서 항복을 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홍타이지의 경우에는 인조에게 너는 죄인이므로 정문으로 나오지 말고 쪽문으로 나와라. 너는 죄인이므로 왕의 옷을 입지 말고 일반 사대부의 옷을 입고 나와라. 너는 죄인이므로 말 타지 말고 당나귀 타고 와라 등등을 요구하게 되고요. 인조는 그 조건을 전부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추운 겨울날 인조의 경우에는 왕의 옷을 벗고 사대부의 파란색 옷을 입고 왕의 관을 벗고 사대부의 이 갓을 쓰고 당나귀를 타고 남한산성에서 삼전도까지 터덜터덜 걸어가게 되고요. 삼전도에 가자 높은 단 위에 앉아있는 홍타이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조를 향해서 309 고두의 예를 행하라 라는 명령이 내려지죠. 309 고두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한 번 절할 때 하나, 둘, 셋 하고 일어나고 다시 하고 이렇게 이제 3번 3 곱하기 3 하는 게 309 고두 또는 300고두례라고 하는 것이고 누가 누구를 만났을 때 하는 예법이냐? 신하가 황제를 만났을 때 행하는 예법이에요. 인조가 홍타이지에게 309 고두의 예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하가 되겠음을 맹세하는 세레모니였던 것이죠. 309 고두의 예를 행하고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조선의 이 관리들에게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조선은 결국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게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청나라와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으면서 병자호란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롯데월드 놀러 가실 때 그 옆에 대청공덕비라고 하는 게 서 있어요. 삼전도비라고도 하는 것인데요. 이때 당시에 홍타이지가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기록하고 남기고 간 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역탐반 잠깐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한산성 답사하고 이것도 보고 롯데월드 간 적이 있었는데 생각이 나네요. 되게 재밌었는데.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이거 내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이야. 네, 아직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볼만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요거 영화로도 있어요.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 선생님이 매년마다 학생들과 함께 기말고사 끝나면 영화를 보고 있거든요. 기말고사 끝나고 함께 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100마디 말보다 어떨 때는 영화 한 편이 훨씬 더 강력한 전달력을 갖기도 하잖아요. 그죠? 되게 잘 만들었어요. 나중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아무튼 그래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 두 차례 전쟁을 겪으면서 조선은 어떠한 피해를 겪었느냐 이런 이야기들 여기까지인가?
네, 맞네요. 이야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의 경우에는요, 두 차례 전쟁 모두 조선이 전쟁터였습니다. 그죠? 이 두 전쟁과 관련된 나라들은 여러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는 바로 조선이었다라는 거예요. 전쟁 과정에서 서울 한성을 비롯한 많은 도시들이 파괴되고 불타고 약탈당하고 무엇보다도 전쟁 기간 동안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해서 농사짓는 땅이 황폐화된 것이 조선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경제적 피해였습니다. 농업국가였잖아요. 농업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 건데 그 땅이 망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산업의 기반이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른쪽에 그래프를 넣어놨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조선의 농지가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는지를 시각적으로 파악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어떤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전쟁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면서 많은 인적인 피해를 겪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 이런 어떤 인적 피해 사례로 하나로 이제 사례 중에 하나로 우리가 임진왜란 때 조선이 겪은 인적인 피해를 짚어낼 수 있는 키워드로 간혹가다가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귀무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들어는 봤나요? 네. 왜 귀무덤을 만들었지? 그렇죠. 센고쿠 시대 때 일본에서는 적과 열심히 싸운 병사에게는 그만큼의 포상을 내렸어요. 내가 열심히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을 했느냐? 내가 죽인 적의 목을 베어오는 것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목 몇 개 가져오면 황금 얼마 이런 식으로 상금을 줬거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 목을 들고 오기가 너무 무거워, 커. 그래서 목 대신에 귀나 코를 자르기 시작을 했어요. 코는 자르면은 하나당 사람 하나 죽인 거. 귀는 2개 달렸으니까. 2개 잘라와야 사람 하나 죽인 걸로 쳐줬어요. 자, 그래서 이걸 잘라가지고 오면은 열심히 싸웠다고 포상을 주고 그 포상을 하는데 사용했던 귀와 코를 묻어가지고 무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귀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본 교토에 가면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도 신혼여행 가서 한번 가서 앞에서 사진 찍고 왔던 기억이 나네요. 일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종종 가서 찾아보는 곳이더라고요. 자, 요거를 보면은 무엇을 떠올리시면 된다? 임진왜란을 떠올리면 된다. 임진왜란 때 조선이 입은 인적인 피해를 떠올리시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병자호란 때에는요, 병자호란 이후로는요, 청나라가 명나라 정벌에 필요한 식량이나 병선, 전쟁에 쓰이는 배 같은 것들, 금이나 은 이런 것들을 요구했고요. 조선은 이미 항복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들어주느라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조선을 완벽하게 믿지 못했던 청나라는요, 왕자, 대신 등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어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조선의 양반 사대부들에게 준 가장 큰 피해는 바로 정신적인 피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까지 우리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던 이 오랑캐라고 여기고 있었던 일본과 여진에게 공격당해서 나라가 망할 뻔하고 또 그들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된 것은 조선의 양반 사대부들에게 굉장히 큰 정신적인 충격, 굴욕감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환향녀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옛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쓰는 말들 중에 흔히 이제 우리가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한테 환향년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잘 안 쓰죠. 들어본 적은 있나요? 네, 그 환향년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되는 게 환향여죠. 돌아올 환자에 고향 향자 여자 여자를 써서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 환향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왜 발생을 했느냐? 정묘호란 때 후금 군대가 조선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만주에서 노예 시장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조선 사람들을 데려와서 노예로 팔아서 돈을 벌려고 많은 조선인들을 데려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특히 조선의 양반 가문들에서 자기 집안의 딸이나 여동생이나 여자가 이 오랑캐에게 잡혀갔다는 사실을 대단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겼던 양반들이 와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돈 주고 사가는데 높은 값을 한번 불러봤더니 그 돈을 주고 사가더라는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가족을 되찾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사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병자호란 때는 아예 작정을 하고 조선의 양반 가문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여성들을 이 청나라 군대가 포로로 잡아갑니다. 병자호란 이후에 포로로 잡혀갔던 60만 명 중에서 대략 한 50만 명 정도가 여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규모가 대충 예상이 되죠. 그죠? 얼마나 많았는지. 그죠? 자, 그랬는데 이번에도 자기 가족을 데리러 돈을 싸들고 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금액이
높아졌지, 그지? 그래서 저기 자기 딸이 있는데 되찾지 못하고 멀뚱히 바라보다가 가격 협상에 실패해서 그냥 이제 생이별을 해야 되는 안타까운 장면이 벌어졌다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전재산을 털어가지고 왔는데 그새 또 값이 올라가지고 못 샀다거나 아니면은 자기 가족을 구해서 돌아왔는데 집안에 쫄딱 망했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당시에 널리 유행을 하기도 하였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그렇게 간신히 데려온 여성들은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조선의 유교 성리학 사회에서는 여성의 정절, 순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순간 이미 그걸 잃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간신히 데려왔지만 너는 우리 집안 사람 아니야 라는 식으로 해서 집에서 쫓겨나서 혼자서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여성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환향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죠. 여성 인권과 관련해서도 이런 것들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 피해를 우리나라만큼 많이 입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다이묘들이 전쟁에 필요한 병사들을 농민으로부터 징발할 때 또는 전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킬 때 그 밑에 있는 무사와 농민들이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터로 끌려가기 싫어서 전쟁터에 비용 대기가 힘들어서 이 다이묘로부터 도망가는 무사와 농민들이 있었고 또는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17세기를 전후로 한 동아시아의 대규모의 국제전쟁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후에 조선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그리고 중원의 왕조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